기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법원 절차, 입찰자의 절차, 그리고 입찰 방법, 입찰 효율을 높이는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군더더기는 다 떼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남겨놓았으니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도 되고 뒷기부에 기입도 됩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들이 감정평가사가 진행하는 감정평가, 그리고 집행관이 진행하는 현황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입니다. 그리고 경매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권리신고나 배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는 것이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말소 기준 관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어떤 인수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법원의 준비 절차고 요 지금 초록색 부분이 이제 입찰, 매각길 이후의 절차입니다. 이 경매 준비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면 매각 날짜를 잡고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낙찰이 되면 만약에 낙찰이 되면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법원에서 대금 납부 기한 언제까지입니다.를 정해 줍니다. 이거는 법원마다 조금 다른데 좀 짧은 경우는 3주, 그리고 좀 긴 경우는 뭐 5주까지도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낙찰일로부터 2주가 지나야지 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다르게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는 매각 허가, 법원에서 허가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러니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나 법원이 직권으로 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해 당사자들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그러니까 불허가 신청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기 전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항고라는 것으로 또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고로 다툴 때에는 항고 보증금이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매각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의 절차이고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그 잔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을 하기 3일 전에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가 작성이 되고 그 배당표를 확인해 보고 그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꼭 참석해서 배당 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배당 이의를 놓치면 배당은 그냥 실시가 되고 그러면 그 돈이 법원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라면 이 배당 기일에 배당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고 다음은 입찰자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준비 절차, 입찰 절차, 그리고 마무리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 절차는 첫 번째는 먼저 물건을 검색하겠죠. 내가 입찰할 경매 물건을 찾게 되고 찾은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장을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활용했을 때의 수익성을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반 비용이 얼마나 들은지도 검토합니다. 여기는 뭐 등기비부터 명도비, 그다음에 취득에 관련된 세금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 절차에 돌입하면 입찰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입찰서를 작성을 하고 입찰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데
법인인 경우에 그리고 위임받아가는 경우 공동 입찰인 경우에 따라서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관 앞에 있는 함에다가 투차를 하게 되고 그날 이제 계약을 해서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절차 내가 허가 확정 요 다 절차를 지난 다음에 잔금을 내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대출을 실행할 것이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내게 되면 소유권자로서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이제 인도명 신청이든 명도 소송이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안에 손볼 것이 있다 그러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리고 임대를 주고 매매를 하든지 하고 마지막은 결국엔 세금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 절차가 입찰자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어느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제가 1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경매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허가도 받고 확정도 되고 대금 납부 기한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알아서 잔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여기로 진행이 돼서 재매각이라는 절차를 가게 되고 나의 입찰 보증금은 이 배당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어떤 것도 하나라도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방법은 여기 보이는 법원에 가시면 이런 입찰 봉투와 입찰 보증금 봉투와 그다음 이렇게 기일 입찰표, 위임장, 그다음 공동 입찰 신고서, 입찰자 목록 이런 것들이 법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찰 당일에는 입찰 시간을 먼저 준수해야 됩니다. 언제 입찰을 하고 언제 마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요거는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출발하기 전에는 당해 사건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방에 입찰을 가는 경우에 그날 당일날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공고를 했을 때 괜히 어떤 뭐 시간과 어, 교통비만 날리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찰표 작성 시에는 입찰 가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입찰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첨부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첨부 서류가 빠지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내가 1등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든 무엇인가 뭐 위임장이든 뭔가 하나 빠졌다고 하면 나는 1등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장에 참석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들은 대리인이 참석이 가능한데 그때에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증과 막도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만약에 간다면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 3개월 안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의 인감도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가지 않고 뭐 직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법인 등기부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위임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신분증, 막도장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보통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지점장에 도장이 빠진 수표를 집행관이 보고서 그것도 무효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건 번호를 쓰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물건 번호가 있다면 여기 반드시 물건 번호를 써야 됩니다.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쓰면 되고요. 법인이면 여기 법인명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도장은 위임을 받아 가더라도 반드시
그 본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위임할 때도 개인의 인감도장, 법인이 위임할 때도 법인의 인감도장이 여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리인, 뭐 인적사항 기재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요 파트입니다. 입찰 가격을 쓰는 파트입니다. 입찰 가격을 쓸 때 여기서 한 칸 더 전진하게 되면 내가 1억에 입찰하고 싶었는데 10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첫 자리를 쓸 때에는 손가락을 먼저 위에 대고 첫 숫자는 먼저 기재를 하고 뒷자리를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자기가 쓰는 입찰금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기재하는 10%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찰가의 10%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똑같이 여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쓰면 되고 여기 사건 번호를 쓰시면 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본인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요 사안은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낙찰 금액을 보시면 감정가 8억인데 낙찰 금액이 72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입찰 금액에서 동그라미를 한 개 더 쓴 사례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입찰 보증금을 냈지만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72억을 잔금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했는데 다행히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 신고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입찰하는 경우라든지 좀뭐 금액이 큰 금액을 여러 명이서 같이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가 있다면 물건 번호 쓰시고 날짜와 여기 만약 10명이 만약 입찰한다. 그러면 누구의 구인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전부 다 여기 기재를 하면 됩니다. 10명의 인적사항과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분 표시. 만약 10명이라면 10분의 1로 한다면 10분의 1로 해도 되고, 만약에 뭐 돈을 좀 더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공동 입찰자 목록과 공동 입찰 신고서 이 두 개를 폭에서 꼭 간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인이 만약 10명이라면 10명의 간인이 다 들어가야겠죠. 간인이 없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써 있죠. 별지 공동 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간인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10명이 다 한꺼번에 이 법원 입찰장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10명이 또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똑같이 아까 여기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위임장을. 그러니 사람이 많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게 입찰장에 가면 요렇게 구분된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는 커튼으로 쳐져 있고요. 제가 왜 요거를 사진을 찍었냐면 노출이 없는 공간에서 작성하라는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식당이나 복도에서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에게 내가 먹잇감이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쓱 지나갔다 보면 저게 내가 입찰한 물건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의 효율을 높이는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입찰이 가능성이 낮은 것들에서 에너지를 집중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좀 알아두시면 물건을 거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부채 비율과 채무자의 의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아파트입니다. 인천 신현동의 아파트고요. 가격은 6억 3,500입니다. 근데 결국엔 취하가 되었습니다. 취하가 되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내가 입찰하겠다고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임장까지 갔는데 입찰 전에 취하가 되면 맥이 빠집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없고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여기에 채권이
개인 채권 최고 2억 2천짜리가 있고, 그 다음 또 개인 채권 1억 3천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해 봐야 채권 최고액 3억 5천입니다. 이 지금 아파트 감정가가 6억 3천5백인데 6억 3천5백 대비해서 이 부채가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부채 비율 자체가 이미 낮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천 그 영종도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요거는 낙찰이 되고 나서도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고 나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감정은 13억 9천인데 1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좀 싸게 낙찰된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부채 비율이 7억 9천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전체 부채 비율이. 그리고 이 송달 내역을 보다 보면 채무자겸 소유자가 재감정 의뢰서, 그러니까 감정가가 낮으니까 다시 재감정해달라는, 그걸 재감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월 25일 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3월 25일. 여기 보면 낙찰이 3월 22일 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자 입장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부채를 변제하면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너무 핫한 물건은 다리품도 안 나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충주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입찰자가 무려 88명이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명한 유튜버 송 사무장님이 이 물건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가 이렇게 많이 온 거죠. 또 심지어 낙찰되고 나서도 또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핫한 물건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도 보시면 안성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물건은 타멘탐스 커피숍이 입점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도 보시면 입찰자가 84명이 나왔습니다. 감정가의 179%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적당한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물건도 유명한 유튜브 경매 대마왕이 아마 찍으면서 자신이 안 갈 거라고 얘기했던 물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핫한 물건은 사실은 좀 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찰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요 물건도 이제 고양시의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5월 6일 날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5월 4일, 그러니까 입찰 기일이 5월 6일인데 5월 4일 날 기일 연기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법원에 당일 아침에 가면 맨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법원 입찰장 앞에 있는 공고판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고판을 확인하시면 내 물건이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물건을 보시면 여기 연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장에 가시기 전에는 무조건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당일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저항 정도와 관련해서도 채무자가 이 물건을 절대 안 뺏기려고 애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물건들은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낙찰 받고도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고 이게 사실은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렌탈 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찰 금액이 47억으로 감정가의 121%의 낙찰이 되었지만 이 경우도 불허가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인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그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불허가가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조금 억울하기도 한데 이 억울함을 좀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음, 법원의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과 쏟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구별하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기본적인 절차는 꼭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입찰자의 절차도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